안녕하십니까. 화학 원자 2단원 이 현대 원자 모형 파트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원자 모형의 변천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는 원자가 뭐였더라? 우리 오랜만에 또 하니까 원자란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였습니다. 기억나죠? 자, 해서 원자는 너무 작아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형을 사용해서 이 원자를 나타내 준다 했었어요. 해서 현재는 우리가 예전에 우리 중2 때였죠. 중2 때 돌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과학자들이 원자 모형을 설명을 했었는데 처음에 나오는 요 돌턴의 원자 모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자는 우리가 돌턴이 어떻게 설명했느냐? 우리 중2 과정에서 배운 거 기억나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원자는 쪼갤 수 없고 변하지 않는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돌턴이 발표하는 원자 모형은 딱딱한 공 모양이었습니다. 되겠죠? 원자가 가장 작은 입자니까 그냥 공과 같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해서 돌턴의 원자설 요 네 가지는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다 배운 거 기억나죠? 한번 그래도 볼게요.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 질량이 같으며 다른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다르다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었죠. 그리고 원자는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는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화합물은 한 원자와 다른 원자가 정해진 수의 비율로 결합해서 이루어진다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전에 중등 과정에서도 다 배웠던 거. 자, 그런데 우리는 요게 돌턴은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쪼개졌어요. 그죠? 원자핵과 전자로 쪼개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 질량이 같다라고 했는데 수소도 가장 가벼운 기체이기는 한데 가장 가벼운 원소이기는 한데 우리가 수소 중에서도 중수소, 산중수소 이런 거를 앞에서 배웠었죠. 해서 이렇게 질량이 다른 애들이 또 발견되면서 그런 걸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동위원소가 발견되면서 이것도 잘못됐구나라는 걸 이렇게 조금씩 이제 한계점이 보입니다. 그죠? 자, 해서 밑에 특징과 한계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돌턴의 원자 모형은 화학의 기본 법칙인 질량 보존 법칙 그리고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설명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어요. 설명한 거 우리 이것도 중3 과정에서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나타났다라는 거. 한계점 되겠죠. 기체 반응 법칙에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자, 훗날 원자가 더 작은 입자로 되어 있음이 또 밝혀졌고, 그 다음에 동위원소의 발견으로 같은 원소의 원자라도 질량이 서로 다른 입자가 존재하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그리고 핵분열과 핵융합으로 원자가 생성되거나 소멸된다는 것도 밝혀졌다라는 거. 되죠. 해서 요 여러 가지 어떤 조금 변화된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돌턴의 이 원자 모형은 좀 더 다른 걸로 좀 바뀌어야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자, 옆에 보면 지금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다 중3 과정에서 배웠던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으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톰슨의 원자 모형이 나옵니다. 자, 톰슨은 우리가 진공 방정관을 사용해서 음극선의 흐름이 전자의 흐름임을 발견하고 원자 속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들어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원자 속에는 다른 입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이 전자라는 게 들어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최초로 이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톰슨입니다. 되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원자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라고 주장한 돌턴의 원자 모형에 위배되는 건데 톰슨은 자기가 발견한 이 전자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플러스 전하를 띠는 구가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띠는 구 속에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이 전자가 군데군데 이렇게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푸딩 모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 보이죠? 예. 푸딩 모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한계점이 있어요. 봅니다. 자, 한계점 뭘까요? 톰슨의 모형은 이 원자가 보다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혀냈다는 것과 그리고 원자의 정기적 성질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성질을 일부 설명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어요. 근데 플러스 전하가 전체적으로 분포하는 구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박혀 있다는 톰슨의 모형으로는 뭘 설명할 수 없었다? 그 뒤에 나오는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의 결과를 설명할 수 없었다라는 거 되죠. 자, 이 러더퍼드는 톰슨의 제자입니다. 되죠. 자, 톰슨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이렇게 음극선 실험을 해서 전자를 발견을 해요. 발견을 하는데 러더퍼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게 진짜 맞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집에 가서 이렇게 실험을 해봅니다. 되죠? 해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해봐요. 이게 진짜 맞나 안 맞나 항상 이렇게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설명, 이 입자 산란 실험을 했을 때 이 톰슨의 이 말이랑 조금 맞지 않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바로 밑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나오죠. 자, 러더퍼드 한번 가볼까요? 러더퍼드는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자, 어떤 실험을 했는가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의 존재를 발견을 했는데요. 자, 아까 우리 톰슨은 네, 안 보이죠? 자, 위에서 이렇게 전자를 발견했었어요. 그러면 러더퍼드는 뭘 발견했느냐? 요거 기억해야겠죠. 원자 핵을 발견했다라는 거. 되죠? 자, 자신이 발견한 원자 핵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했는데 원자 중심에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띤 작은 원자 핵이 존재하고 그 주위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 되겠죠? 그리고 원자는 전체적으로 중성 상태를 나타내고 이 원자 핵과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 구심력이 작용해서 전자가 이 주위를 계속 팽팽팽팽 돌고 있다. 회전 운동한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되죠?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한계점이 있어요. 자, 특징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러더퍼드는 원자핵이 질량은 굉장히 크지만 크기가 매우 작다는 것. 이것도 특징이니까. 그리고 서로 다른 원자는 원자핵의 전하가 다르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원자핵의 전하가 다르다. 되죠. 그 이후에 모즐리 기억이 나나요? 주기율표 발견한 사람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해서 이 모즐리의 실험을 통해서 또 서로 다른 원자들의 핵 전하가 또 측정이 됩니다. 자, 근데 러더퍼드의 모형으로는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원자의 안정성. 자, 해서 이 전자격 이론에 의하면 이 원운동하는 전자는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해서 전자기파를 막 방출해요. 따라서 전자의 에너지가 감소해서 운동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러면 원자핵 쪽으로 전자가 끌려가서 언젠가는 이 원자핵이랑 만나야 돼요. 되죠? 자, 해서 근데 원자는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전자가 계속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러더퍼드의 모형에는 좀 뭔가 문제점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이때 당시 또 가장 큰 관심사였던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었다라는 거. 어떤 걸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해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 의한 원자에서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면 회전 속도가 점점 감소하고 전자의 회전 운동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감소하니까 이 원자들에 의해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거. 자, 요 오른쪽에 보이나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자의 운동은 우리가 이 원자핵과 가까이에 있으면 이 에너지가 크다 작다. 얘가 원자핵 가까이 있으면 요 에너지가 작아요. 그리고 이 멀리 떨어지려면 얘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에너지가 좀 더 커져야 됩니다. 해서 이 고전 전자기학 이론에 의하면 대전된 입자가 가속도 운동을 할 때 전자기파를 막 방출을 하니까 전자기파를 막 방출을 해요. 그러면 얘가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 거니까 점점 얘가 가까워져야 된다고 해서 원자핵과 충돌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뭔가 좀 잘못됐는데 라고 판단을 합니다. 되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나와 있죠. 자, 수소 원자는 이렇게 우리 예전에 뭐 스펙트럼 이제 밑에서 또 나오겠지만 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원소가 나타나는 그러한 스펙트럼. 이 바로 이제 선 스펙트럼이죠. 자, 전자기파. 우선 전자기파부터 우리가 알아볼 건데 공간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이동하면서 이동하는 파동을 우리는 전자기파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물리학자 이 맥스웰은 이 이론적으로 이걸 발견을 했고 파장이 긴 거부터 뭐 쭉 우리 여기 밑에 지금 나와 있듯이 구분이 되어지는데 모든 전자기파의 속도는 이렇게 3.0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섹이고 이것도 이 빛도 마찬가지 전자기파의 일종임을 또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게 햇빛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파동이다라는 것들 알고 있을 겁니다. 해서 자, 요거는 우리 람다 많이 또 이제 보게 될 건데 요게 바로 파장입니다. 파장. 오케이? 파장. 그리고 자, 여기 요 표시 보이죠? 요거는 진동수 되겠습니다. 진동수. 자,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가 가시광선부터 먼저 볼까요? 가시광선에서 요 파란색 쪽, 빨간색 쪽 이렇게 나와 있는 요 파장 요거를 먼저 보면 자, 파장이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붉은색 쪽으로 갈수록 길어지고 있죠. 파장이 길다, 파장이 짧다 이렇게 표시하면 자, 파장은 우리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우리가 에너지랑도 관계가 있습니다. 파장과 에너지는 요 밑에도 또 나오겠지만 우선 먼저 설명할게요. 앞에서도 계속 설명해 왔었으니까 파장이 길면 에너지는 반대로 작아요. 우리 왜 불이 있으면 그 가스레인지 이렇게 불을 켜면 붉은색과 푸른색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붉은색보다는 푸른색이 온도가 더 높죠. 해서 붉은색 쪽이 훨씬 더 에너지가 작습니다. 되죠? 파장이 더 길다라는 거. 그러면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잘 안 보이나요?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 해서 에너지와 파장은 무슨 관계? 네,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반비례 관계.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기 진동수 볼까요? 진동수는 자, 이쪽 지금 붉은색 쪽 적외선에서 쭉 갈수록 더 파장이 길어지죠. 길어진다 표시합시다. 자, 파장이 이렇게 길어지는데 진동수는 보세요. 진동수는 쭉 갈수록 진동수가 반대로 작아지네요. 그래서 이 진동수와 파장은 서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나올 겁니다. 다시. 근데 여기서 그냥 보고 먼저 설명할게요. 그래서 에너지와 진동수는 서로 무슨 관계? 비례 관계인데 파장과 진동수, 파장과 에너지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그 파동할 때도 아마 설명을 했었을 겁니다. 왜 얘가 에너지가 크고 작은지 그거 한번 떠올리면서 정리하고 한번 밑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전자기파의 파장, 진동수, 에너지와의 관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이렇게 U라고 하는데, 자, 파장이 이렇게 람다면 이 단위 시간 동안 한 점을 통과하는 길이가 요만큼이 파장이 몇 개가 있다라는 의미다. 뭐 이제 그 진동수의 횟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진동수와 파장의 곱은 단위 시간 동안 한 점을 지나간 파의 전체 길이고 이 길이가 바로 전자기파의 속도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어렵죠. 해서 이거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뭐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 그냥 설명하는 거고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빛에너지가 바로 밑에 거 이것만 보면 됩니다. 빛에너지가 이 물질에 흡수될 때 에너지의 알갱이 광자로 흡수가 되는데 이 광자는 이것만 줄 거 볼까요? 이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는 반비례한다는 사실 이것만 좀 기억을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는 반비례한다라는 거 되겠죠? 에너지는 진동수와 파장 관계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밑에 있는 뭐 요것도 기호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보시고 자, 그다음에 스펙트럼 갑니다. 스펙트럼. 네.
자, 스펙트럼은 이제 빛은 파장에 따라 굴절률이 다 다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파장이 섞여 있는 햇빛을 프리즘, 그러니까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각 파장별로 빛이 분리가 되는데 이를 우리는 빛의 분산이라고 예전에 다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빛이 분산되어 생기는 띠를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해서 스펙트럼의 종류 얘기했었습니다. 연속 스펙트럼, 그리고 뒤에 뭐 선 스펙트럼 이렇게. 자, 태양 광선이나 고온의 고체가 내는 빛에는 거의 모든 파장 영역의 빛이 섞여 있습니다. 해서 스펙트럼 D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말 그대로 연속 스펙트럼이다. 햇빛이라든가 아니면 백열등 같은 뭐 이런 예가 있었었죠. 그런 것들이 연속 스펙트럼 예전에 봤던 거 기억을 되살리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뭐 파장 나와 있죠. 뭐 마루콜 했던 거 파장 괜찮죠? 그 다음 전자기파의 이용 갑니다. 자, 마이크로파 나옵니다. 자, 마이크로파는 들어봤나요? 자, 전자레인지를 켜면 이 마이크로파가 물 분자를 회전시키면서 이제 온도를 막 높입니다. 이렇게 이용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적외선 난로가 분자의 진도 운동을 또 막 증가시켜서 온도를 높여서 열을 내고, 그다음에 자외선 또 많이 들어봤던 거죠. 적외선보다 에너지가 큽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외선이 적외선보다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 그래서 분자의 결합 에너지를 끊을 수가 있어요. 힘이 세니까. 자, 세포벽을 손상시킬 수 있어서 세포를 죽이는 소독작용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외선 소독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 피부에 닿으면 또 막 피부병에, 피부암에 걸릴 수도 있고 굉장히 안 좋죠. 자, X선 갑니다. X선은 파장이 매우 짧습니다. 파장이 짧다, 에너지 크다, 이렇게 계속 연관지어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투과력이 커서 인체 사진이나 결정 구조 관찰에 이용이 됩니다. 엑스레이, 바로 X선이죠. 자, 그 다음에 감마선. 자, 얘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 감마선이 여기 보면 제일 에너지도 크고 보이죠? 자, 감마선 굉장히 에너지가 큰데, 자, 전자기파인데 얘가 암 치료에 이용이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굴절류. 안 보이네요. 굴절류 이렇게 보이는데, 굴절류 오랜만에 보죠.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률이 큽니다. 해서 빨간색 굴절률이 크다 작다? 그렇죠. 작습니다. 굴절 조금밖에 안 했어요. 그 다음 밑으로 갈수록 파란색 또는 보라색으로 갈수록 이게 더 굴절을 많이 하네요. 되겠죠? 굴절률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선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이거는 좀 익숙하죠. 자, 선 스펙트럼은 특정 온도의 원소나 그리고 기체가 내는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그 종류에 따라서 특정한 색 부분에 몇 개의 밝은 선이 나타나고 다른 부분은 어둡게 나타납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선 스펙트럼이다 라고 했었고, 자, 선 스펙트럼은 이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이것도 예전에 배웠던 거지만 선의 색깔, 선의 위치, 선의 굵기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원소의 중요한 특성이 된다 했었습니다. 자,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한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다는 게 이 원소 종류에 따라 특정한 에너지의 빛만을 방출한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 되나요? 자, 리튬과 갈륨 각각 다른 어떤 선들을 나타내고 있죠. 방출하는 곳들이 이런 식으로 다르다라는 거. 되나요?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밑에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 가볼게요. 자, 흡수 스펙트럼. 우리가 이제 그 전에는 그냥 선 스펙트럼 그냥 이렇게 그냥 따졌었는데, 이제는 흡수랑 방출로 구분해서 우리는 또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흡수 스펙트럼. 자, 흡수 스펙트럼은 원자가 에너지를 흡수한 특정 파장의 부분이 검은색 선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입니다. 되죠? 우리가 흡수를 하면 색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해서 밑에 이렇게 보면 검은색 선으로, 여기 지금 잘 보이나요? 책 한번 보세요. 이렇게 검은색 선으로 나타내는 게 전부 다 흡수해서 되겠죠? 어떤 특정 파장 부분이 이렇게 흡수되면서 검은색 선으로 표현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흡수 스펙트럼이 되겠고, 그 다음 방출 스펙트럼은 이 원자가 에너지를 방출한 이 특정 파장 부분이 밝은색 선으로 나타납니다. 얘는 반대죠. 되겠죠? 해서 까만 바탕에 이렇게 어떤 원자가 에너지를 특정 파장 부분을 막 방출해요. 그래서 밝은색, 잘 안 보이겠지만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집니다.
되죠? 자, 해서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전부 다 선 스펙트럼에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스펙트럼 원리로 한번 가볼게요. 자, 금속을 가열합니다. 그러면 기체 상태로 변하고 낮은 압력에 있는 기체에 에너지를 충분히 가하면 그 기체의 원자나 분자는 들떠서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자, 근데 들뜬 상태의 원자나 분자는 즉시 특정한 크기의 빛에너지를 방출해요. 해서 안정한 상태인 바닥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방출하는 빛에너지는 특유의 파장만을 방출하기 때문에 분광기를 통해서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자, 밑에 이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바닥 상태. 우리가 요게 뭐다? 원자 상태에서 요게 원자 핵이었죠. 원자 핵. 누가 발견했다고요? 러더퍼드 기억나죠? 자,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그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 가장 안쪽 궤도에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안정적인 겁니다. 되나요? 자, 여기 보면 바닥 상태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바닥 상태가 곧 현재 나는 굉장히 나는 안정한 상태야 해서 안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해서 지금 현재 플러스와 마이너스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어떤 힘으로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고 나는 아주 안정해. 그러면 에너지가 높을 필요가 있을까요? 난 안정한데 안정하면 뭔가 하면서 에너지가 작아져요. 가장 낮은 고로한 상태 바닥 상태가 에너지가 낮다라는 거. 되나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한번 봅니다. 들뜬 상태. 자, 들뜬 상태에 있는 전자와 궤도를 한번 보면 원래는 얘가 가장 안쪽 궤도 여기에 있었어요. 전자가. 근데 얘가 자꾸 바깥쪽으로 이제 나가고 싶어. 바깥쪽으로 나가려면 나는 현재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에너지를 흡수해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되나요? 자, 현재는 원래는 바닥 상태에 있다가 안정한 상태로 있다가 얘가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들떴어 해서 들뜬 상태입니다. 들뜬 상태라는 얘기는 말했지만 난 현재 불안정해. 불안정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되죠? 원자에게서 멀어질수록 에너지는 더 커지고 불안정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또 들뜬 상태에서 다시 바닥 상태로 돌아오면서 에너지를 어떻게 하느냐? 방출합니다. 방출. 자, 위에 볼까요? 자, 바깥에 있던 전자가 나 이제 조금 안정해질래 해서 이 원자에 가까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로 떨어지게 돼요. 자, 그때 빛에너지를 방출한다고요. 되겠죠? 빛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자, 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다시 안정 상태로 돌아오면서 얘는 바닥 상태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이해가 되나요? 여러 가지 막 새로운 어떤 용어들이 막 나오면 많이 어려워하던데 너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에너지 불연속성 한번 볼게요. 요거. 자,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면 몇 가지의 에너지 상태만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될 때 방출되는, 아까 얘기했죠. 방출되는 에너지도 몇 가지만 가능합니다. 해서 금속을 검출할 때 이용하는 불꽃 반응이나 아니면 기체 방전관에서 방출되는 이 빛은 원자가 가열되면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되었다가 다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되면서 특정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다시 이렇게 방출되는 거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 이해가 됐을까요? 네. 나중에 쌤이 피드백으로 좀 알려줄게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자, 나트륨의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 한번 볼 건데, 자, 나트륨의 방출 스펙트럼에서 파장이 589 나노미터인 노란색 부분의 선이 가장 뚜렷하기 때문에 이 방출 스펙트럼이 바로 나트륨의 D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의 파장은 같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에서는 이 부분이 반대로 검은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바로 보이네요. 여기 589 나노미터. 자, 얘가 누구라고요?
나트륨이라고요. 나트륨. 나트륨의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인데,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뚜렷하게 쫙 보이죠? 요게 방출 스펙트럼. 요거를 이제 D선이라고 한다 했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얘를 흡수 스펙트럼으로 돌리면 같은 위치에서 이런 식으로 검은색 선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나트륨이면 같은 선 이렇게 표시된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 바닥 상태, 전체 상태, 요거 용어 알아둬야 됩니다. 자, 바닥 상태는 어떤 원자의 전자 배치가 가장 어떤 낮은 에너지를 가진 안정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얘기했었죠? 에너지가 낮다 그리고 안정하다 되죠? 바닥 상태가 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들뜬 상태는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어떻게 흡수해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가 있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다라는 거 되죠. 바닥 상태는 에너지가 낮아. 그리고 안정해. 그리고 들뜬 상태는 얘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흡수해서 더 높은 에너지로 올라갔기 때문에 불안정해 라고 생각을 하세요. 되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1주차 강의 첫 번째 키워드 딸기 하겠습니다. 딸기. 네, 딸기.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요 발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발머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좀 또 한번 쌤이 다 정리를 한번 해줄 건데, 일단 나왔으니까 어쨌든 요 발머는 유리 방전관에 수소 기체를 넣고 높은 전압을 걸어서 방전시킬 때 붉은 빛이 방출되는데, 이 빛이 분광기를 통과하면 빨간색부터 보라색에 이르는 몇 개의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걸 발견을 했어요. 아래쪽에 보이죠? 해서 요거를 이제 발견을 해서 밑에 설명을 한번 볼까요? 자, 수소의 선 스펙트럼은 일련의 선들로 구성되는데 파장이 짧을수록 선 사이의 간격이 좁아진다라는 것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발머는 이러한 선들의 파장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걸 발견을 했는데 이 식들은 사실 몰라도 해요. 너무 어렵죠. 이거 보면 이거 잘 몰라도 되니까 그냥 뭐 똑똑한 사람이었겠거니 그냥 생각하시고 이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뒤에서 또 나올 텐데 라이먼 계열과 파셴 계열이 나옵니다. 이 사람 이름도 나중에 이 발머와 함께 같이 정리를 해줄 거예요. 너무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실제로 적외선 영역과 자외선 영역에서 발머가 예측한 선 스펙트럼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영역에서 관찰되는 선 스펙트럼을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고 이 적외선 영역에서 관찰되는 선 스펙트럼을 파셴 계열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 사람 이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발머, 다음에 라이먼, 그리고 파셴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가시광선 영역, 자외선 영역, 적외선 영역에서 이 관찰되는 선 스펙트럼을 이렇게 발견한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그냥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서 뭐 이런 계열들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그냥 먼저 좀 익히고 넘어갈게요.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 영역을 얘기한다 해서 외워야 되거든요. 이거 라이먼 자외선 자라 이렇게 외웁시다. 자라 자라 자는 거 아니고 자라 우리 왜 그 여학생들은 좀 알 텐데 왜 자라 알죠? 옷 팔고 막 하는 아무튼 외웁시다. 알겠죠? 자라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발머의 이거는 가시광선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발 외울 수 있겠죠? 이거는 쉽죠? 가발. 그 다음 파셴 계열은 이거는 적외선입니다. 적파 뭔가 적파 외울 수 있겠죠? 되겠죠? 자라, 가발, 적파. 왜 외우라고 했어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죠? 이 문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풀다 보면 또 외우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걸 어떻게 외우지?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다라는 거 되겠죠?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됩니다. 자, 이런 거 있고 그다음 밑에 보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규칙성은 수소 원자 내의 전자의 위치에 규칙성이 있음을 또 의미합니다. 해서 이렇게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 영역, 발머 계열은 가시환성 영역, 그리고 파신 계열은 적외선 영역을 나타낸다. 그리고 적외선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자외선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진다.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어떻다? 기억해야 됩니다. 에너지 어떻다? 대답했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파장이 짧아질수록 에너지는 커진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위에 보면 뭐 발머에 대한 설명들 되겠죠? 뭐 읽어보시고 그다음 밑에 뭐 선 스펙트럼 계열이 나오는데 이거 몰라도 돼요. 예, 뭐 브레킷, 뭐 푼트 몰라도 됩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발머 계열에서 방출되는 파장 영역은 뭐냐? 우리 아까 전에 발머는 가발 기억나죠?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 되겠죠? 가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 보면 뭐 발머 계열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경우 요 N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이게 지금 주양자 수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그 뒤에서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이거 정리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요 N 주양자 수 이게 굉장히 커서 파장이 짧은 경우에는 가시광선과 자외선 영역 경계 부분에 해당하는 전자기파가 방출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 가발 이렇게 외웁니다. 알겠죠? 그냥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되겠죠? 나중에 뒤에서 쌤이 다시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어의 원자 모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적 배경이 된 게, 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모형으로는 이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서 원운동하는 전자가 원자에게 충돌하지 않고, 기억나죠? 앞에서 수소 원자가 계속 안정하게 존재하는 걸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어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자,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그 중에 하나는 원자 내에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고 전자가 회전할 수 있는 안정한 궤도가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뭔가 궤도가 있을 것이다. 어떤 원자 내에서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 되겠죠. 안정한 궤도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되겠죠.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자, 전자기파가 방출되어야 하는데 원자의 세계에서는 이 고전 전자기약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당시로는 굉장히 획기적인 원자 모형을 제시해서 30년 동안이나 과학자들에게 숙제로 남아 있었던 원자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되죠? 전자 껍질. 자, 전자 껍질 한번 볼게요. 전자 껍질은 이 원자 핵 주위에 전자는 원자 핵 주위에 무질서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몇 개의 원 모양의 궤도를 따라 빠르게 돌고 있다. 이게 바로 전자 껍질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되나요? 그래서 전자 껍질은 원자 핵에서 가장 가까운 것부터 K 전자 껍질. 요게 N은 1이라고 하는데 이 N이 주양자수입니다. 주양자수. 요 밑에 나오네요. 주양자수 1. 그리고 L 전자껍질이 주양자수 2. 그리고 M 전자껍질이 주양자수 3. N 전자껍질이 주양자수 4. 이런 식으로 부르고 말했지만 N은 주양자수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안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 줄게요. 주양자수를 의미한다. 자, 해서 여기 지금 밑에 그림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요거를 선생님이 요걸로 이렇게 대신해서 또 한번 그래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중심이 얘가 뭐다? 딱 봐도 원자핵처럼 생겼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입니다. 자, 이 원자핵이 어떻게 그 주위에 이렇게 전자궤도, 여기 전자궤도입니다. 예. 뭔지 몰랐어요? 전자 궤도예요. 놀라지 마시고.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요 전자 껍질을 우리는 주양자수 우리가 1부터 표시를 한다 그랬죠. 한번 주양자수 N이라고 표시해 볼게요. N은 1, 얘는 2, 얘는 3, 얘는 4,
쭉쭉쭉쭉 가다가 무한대까지 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안쪽 전자 껍질은 에너지가 어떻다고 배웠어요? 앞에서 기억이 나겠죠? 에너지가 가장 낮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에너지가 가장 낮으면 우리 무슨 상태? 대답해야 되는데, 자, 가장 낮으면 바닥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어떻다? 안정하다 되죠. 가장 안정한 상태에 바닥 상태에 도달을 합니다. 그럼 전자가 여기 있어요. 여기 뭐 전자 하나 있으면 당연히 수소가 되겠죠. 그러면 수소라고 칩시다. 얘가 이제 현재 이렇게 수소가 있어요. 수소가 있는데 자 얘가 바깥 전자 껍질로 바깥 전자 궤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바깥으로 내가 나가고 싶어. 나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고요. 방출 아니죠. 에너지 흡수해야 됩니다. 가장 낮은 상태니까 밖으로 나가려면 에너지를 흡수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흡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바깥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되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수소 원자 상태에서 얘가 전자가 여기 있었어요.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거를 무한대까지 얘를 쭉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렇게 전자가 빠져나가 버렸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무한대란 얘기는 얘가 이 원자핵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떨어져 나갔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 얘는 수소 이온 상태구나 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되나요? 원래 전자는 이런 식으로 이 원자핵에 구속되어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정적이적 인력으로. 자, 근데 얘가 에너지를 얻다가 흡수하다가 결국에는 얘가 무한대까지 갔다라는 의미는 수소 원자 상태에서 전자가 빠져나갔다 되겠죠. 밖으로 탈출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 상태로 된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 되나요? 이런 거 괜찮죠? 이 정도는.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전자 껍질을 K 전자 껍질 한번 또 적어볼게요. 주양자수 1일 때는 K 전자 껍질 그리고 L, M, N 이렇게 써준다 그랬었어요. 자,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주양자수 1인데 보통 그러면 알파벳 A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알고 싶지 않은데 하지 마세요. 알겠죠? 궁금해하면 좋겠죠. 이렇게 왜 그럴까? 자,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제일 처음에 딱 발견을 하고 이거를 제일 처음에 A라고 하자. 했다가 그러다가 혹시나 우리 과학은 이게 계속 이제 맞다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고 이러면 또 수정을 해야 되고 하니까 얘가 가장 낮은 전자 껍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간쯤에 있는 이 K를 제일 안쪽 전자 껍질로 우리가 이름을 붙이자 해서 K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K, L, M, N 이런 식으로 붙여나갔다라는 거 참고로 한번 또 설명을 합니다. 괜찮죠? 자, 해서 이렇게 지금 원자핵 주위에 원 모양 궤도로 전자가 K 전자 껍질, L 전자 껍질,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돌고 있다. 전자 껍질이 이렇게 존재한다, 분포한다. 해서 가장 안쪽 전자 껍질에 도달할수록 안정하고 바닥 상태고, 그다음에 바깥으로 빠져나갈수록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해서 밑에 전자기파 방출 얘가 나와요.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자, 전자가 일정한 궤도에서 운동할 때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궤도에서 이렇게 안 보이네요. 자, 같은 궤도에서 이렇게 돌고 있을 때는 에너지가 흡수 또는 방출 없어요. 알겠죠? 자, 해서 이런 상태였다가 에너지가 낮은 상태, 그러니까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어떻게 계속 나옵니다. 흡수해서 에너지가 높은 상태, 그러니까 들뜬 상태로 되었다가 다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떨어지면서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라는 거.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이거는 아닌가? 아니야, 될 거예요. 용기를 내요. 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서 요 바닥 상태에 있는 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렇게 들뜬 상태로 된다. 흡수한다라는 거. 괜찮죠?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려면 에너지가 커져야 돼요. 그 다음
들뜬 상태에서 바깥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나 이제 조금 안정해질래. 에너지 방출합니다. 그러면 바닥 상태로 톡 떨어지게 된다. 안정해. 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보어에 대한 설명 나와 있고 보어에 가설이 나오는데 이것도 뭐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수소 원자는 핵과 그 주위를 원운동하는 한 개의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전자는 정해진 에너지를 가진 궤도에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했고 허용된 원궤도를 도는 전자는 에너지를 방출 또는 흡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전자가 궤도를 이동할 때에는 두 궤도 사이의 에너지 차만큼의 이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게 된다라는 거. 이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구해 볼 거예요. 재밌겠죠? 자, 그 다음 이 밑에 보어의 원자 모형이 나오는데 원자, 핵, 전자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궤도 모양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궤도가 보이면 보어구나, 보어의 원자 모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끝이 보입니다. 좀 힘내세요. 자,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나오는데, 자, 보어는 수소 원자가 원자핵과 그 주위를 원운동하는 한 개의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만 존재한다는 걸 가정한 다음에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는 식을 유도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식이 나오죠. 선생님, 웬만하면 요런 거는 외우지 말자 하는데 요거는 좀 외워야 됩니다. 근데 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저기 숫자가 되게 커 보이죠? 요 EN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요 1312는 안 외워도 돼요. 요거를 우리는 K라고 대체해서 이제 적어 볼 거거든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적을까요? K라고 생각하세요. K는 뭐냐? 그러니까 1312. 자, 여기 봅니다. 여기 보이나요?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요게 주양자 수가 1일 때 에너지가 마이너스 1312거든요. 굉장히 낮죠. 요거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되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1312 외우지 마. 알겠죠? 그냥 K라고 생각하세요. K라고 생각해서 문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마이너스 N 제곱분의 주양자 수 제곱분의 마이너스 붙이는 거 기억하시고 K입니다. 되나요? 해서 1, 2, 3 무한대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 별표 해둡시다. 알겠죠?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 되겠죠?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밑에 보면 전자 껍질의 에너지는 주양자수 N 그러니까 요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증가합니다. 누가요? 에너지가요. 아까 얘기했죠? 바깥 전자 껍질로 이동할수록 점점 에너지가 커진다고. 되나요? 그래서 K보다는 L이, L보다는 M이, N이 O가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나요? 해서 K 전자 껍질 주양자수 1이고 에너지가 요렇다 몰라도 됩니다. 되죠?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얘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알아둬야 되느냐? 자, 우리 아까 전 쌤이 봤던 거 요거 있죠?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다시. 자, 여기 보면 지금 각각의 에너지 준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K 전자 껍질부터 한번 쌤이 적어 볼게요. 자, 주양자수 1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에너지 준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마이너스 어떻게 해요? 주양자수 제곱분의 제곱 1일 하나 안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K 될 거예요. 되겠죠? 여기까지는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L 전자 껍질은 자 주양자수 2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제곱 4분의 K 됩니다. 여기까지도 되죠? 그 다음에 주양자수 3일 때는 얼마? 마이너스 9분의 K 됩니다. 그 다음 얘도 마이너스 16분의 K 이렇게 될 거예요. 뭐 무한대는 생략 이렇게 되는데 자 봐봐요. 보통 그림을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얘가 요 전자껍질에서 요 전자껍질로 이렇게 이동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요 전자껍질에서 L 전자껍질에서 M 전자껍질로 이렇게 이동한다. 그러면 다른 예로 들을까요? 얘가 여기서 요까지 가는 거랑 요 L 전자껍질에서 요까지 가는 거랑 누가 더 클까?
이렇게 비교하면 이렇게 그려놓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2에서 4로 가는 게 훨씬 더 크겠네요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k,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k, 마이너스 9분의 k, 마이너스 16분의 k로 뒤로 갈수록 에너지 차가 작아집니다.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는다고 해서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사실 그리면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얘가 원작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얘는 1이다 이렇게 있으면 요게 2고 그 다음에 얘가 3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얇게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4고 해서 얘가 2, 3, 4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격이 줄어듭니다. 이해가 되나요? 요게 이런 식으로 그려놓더라도 얘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요게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 해서 요 차이를 한번 구해보면 자 1인 애가 요 지금 주양재수 1인 애가 이쪽으로 내가 넘어가고 싶어.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흡수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흡수를 얼마나 할까요? 얼마?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4분의 k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얼마만큼? 이 차이는 4분의 3k 됩니다. 되죠? 4분의 3k. 그러면 이 차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이 차이는 마이너스 4분의 k, 마이너스 9분의 k. 자, 마이너스 4분의 k가 마이너스 9분의 k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얼마를 흡수해야 된다? 36분의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나 외롭게 하지 마요. 자, 36분의 얼마? 5k.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4분의 3k, 36분의 5k. 자, 이것만 한번 비교해 볼까요? 비교해 보면 얘는 그러면 얼마입니까? 36분의 27k. 되죠? 얘가 훨씬 더 커요. 비교해 보면 되나요? 자, 해서 얘는 더 작을 겁니다. 되겠죠? 점점 갈수록 그 간격이 이런 식으로 작아진다, 간격이 좁아진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안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고요. 문제에서 나올 때 헷갈리게. 되죠? 우리는 낚이면 안 돼요. 알겠죠? 해서 항상 구하는 거 요거 주양자수 제곱분의 마이너스 k 1312 몰라도 됩니다. 그냥 k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해서 요 차이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안쪽으로 떨어질 때, 바닥 상태로 떨어질 때, 자, 이때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때 그 선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이 바깥쪽에 있던 애가 전자껍질 1로 떨어진다. 주양자수 1로 떨어진다. K 전자껍질로 떨어진다. 그러면 뭘로 방출되느냐? 어떤 계열? 대답했나요? 라이먼 계열이었죠. 라이먼 계열. 얘가 에너지가 제일 커. 그죠? 라이먼 계열은 무슨 선? 무슨 라? 자라. 되죠? 자외선. 자외선 영역을 이렇게 방출합니다. 되죠? 자외선 영역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얘가 무조건 그냥 그 1보다 큰 어떤 전자껍질에서 2에서 떨어져도 3에서 떨어져도 4에서 떨어져도 전부 다 자외선 영역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요거는 그 다음 전자껍질 2에서는 3, 4, 5, 6 뭐 이렇게 더 전자껍질 수치가 주양자수가 더 큰 쪽에서 요 이쪽으로 3에서 2, 4에서 2 이렇게 떨어지면 전부 다 얘는 무슨 계열? 기억나나요? 발모 계열이었습니다. 되겠죠? 되겠죠? 발모 계열은 무슨 선? 그쵸? 무슨 발? 가발. 되나요? 가발 해서 가시환성 영역이 이렇게 얘가 지금 방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얘는 뭐였더라? 에너지가 제일 작죠? 이렇게 칸이 이렇게 넓더라도 작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간격이 작기 때문에 에너지가 작아요. 에너지가 작으면 뭐다? 적외선 영역이었다. 적외선은 누구였다? 적파. 되나요? 적파. 파션 계열이었습니다. 파션 계열. 해서 이 4나 5나 6에서 이렇게 전자껍질 3으로 떨어질 때는 파션 계열이다라는 거. 되겠죠? 적외선 영역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네 이렇게 원자에 이렇게 뭐 이 부분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해서 여기는 지금 현재 진공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에너지 위로 올라갈수록 커진다라는 거 설명 다 했습니다. 해서 밑에 보면 자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과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나와 있습니다. 자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 의하면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내는 것 읽어볼까요? 요거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건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밑에 그림이 이렇게 보이죠? 자,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각 전자 껍질에 따른 에너지 준위와 전자 껍질에 의한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 건데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파장에 따라서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셴 계열 세 가지 얘기했었습니다. 보이나요? 자, 라이먼 계열, 자, 바닥 상태 보이죠? 자, N은 1, 주양자수 1로 어딘가에서 이보다 더 큰 위쪽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전부 다 라이먼 계열이다. 되죠? 라이먼 계열보다 자외선 영역이다. 발머 계열은 전자껍질 2, 되겠죠? 주양자수 2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발머 계열이다. 발머 계열은 뭐다? 여기 있네요. 가시광선. 그리고 파셴 계열은 전자껍질 여기 세 번째 되겠죠? K, L, M 이것도 기억나죠? 자 해서 주양자수 3인 요 위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요런 방출되는 요 에너지 해서 선들로 이렇게 표시가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파셴 계열인데 얘네들은 에너지가 작다 그랬어요. 요 간격 보이죠? 위로 올라갈수록 전부 다 이렇게 좁아지는 거 해서 적외선 영역을 방출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밑에 이제 막바지입니다. 자 주양자수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전자껍질에서 주양자수 1인 전자껍질로 전이될 때 라이먼 계열의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은 전자껍질에서 2로 떨어질 때 전이 된다고 합니다. 떨어질 때 우리는 발머 계열 스펙트럼 나타납니다. 4보다 큰 전자껍질 또는 같은 전자껍질에서 3인 전자껍질로 전이 될 때 이때는 파셴 계열의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서울 되겠습니다. 서울. 그거 같이 적어주시고 자 봅니다. 특징 한계점 요거까지만 할 거예요. 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에너지의 양자화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훌륭하게 설명했지만 전자가 2개 이상인 원자에는 또 적용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전자가 원자 주위의 일정한 궤도에서 원운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었고 실제로는 전자는 일정한 궤도에서 원운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궤도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이 확률 싸움입니다. 확률로 나타낼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밝혀졌어요. 그래서 보어의 이론으로는 이 화학 결합을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뭐 오비탈 여기 밑에 보이나요? 네, 오비탈 해서 이제 확률 함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너무 양이 많아서 이거를 다 한꺼번에 못한다는 점 이해하시고 그리고 앞에 내용이 너무 좀 어렵더라도 한 번쯤 읽어보시고 시간이 되면 꼼꼼하게 다시 한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숙제는 쌤이 그 영상 밑에 이제 설명에다가 숙제를 적어 둘게요. 그거 확인하시고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